송은재 TV 시작합니다.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싼 여야 충돌. 지금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서서 계속 무제한 지금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표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 필리버스터를 해도 회기를 쪼개기 때문에 막지는 못할 걸로 보입니다. 국회는 통과할 걸로 보입니다. 본회의를 연 이상, 박병석 의장이 열기로 한 이상, 이제 문제는 지금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은 국민투표입니다. 그러니까 장제원 실장이 국민투표에 붙이겠다. 6월 1일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붙여서 국민들의 뜻을 물어보자. 이게 윤석열 당선인 측의 신의 한 수냐 아니면 자충수냐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부분 문재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까?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이걸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은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문제는 이제 검수완박을 막을 수 있느냐, 무력화시킬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과 이 부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송은재 TV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 혹시 계시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저한테는 큰 격려, 힘이 된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그러니까 장제원 실장이 얘기한 것은 오늘 기자들을 만나서 윤석열 당선인의 생각이라는 것이 아니고 윤석열 당선인에게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이 어떻느냐 이 제안을 하겠다 이런 것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국민투표 이야기는 매번 나옵니다. 이게 헌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 개정안은 물론이고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대해서 찬반 여부를 국민들에게 물을 수 있다. 대통령이 이렇게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이게 지금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붙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검수완박이 지금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를 완전히 뒤흔드는 것이고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그래서 이건 국가 안위의 중요한 요소다.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붙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법적 논쟁. 이것도 위헌이 아니냐라고 제소가 될 수 있고요.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법적으로 다투겠다. 위헌 제소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검수완박 이 법안 자체도 지금 통과를 하고 나면 또 위헌 제소를 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이거에 대한 대책으로 국민투표에 대해서도 또 위헌이 나올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바빠지게 생겼습니다. 문제는 법률적인 건 법률적인 것이고 정치적으로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제 송은재 TV 댓글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걱정해 주십니다.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저렇게 민주당이 소위 국회 독재, 입법 독재를 하고 있는데 해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해산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1987년 헌법이라고 하죠. 지금 헌법에는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5공화국까지는 국회 해산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권한이 없고 법률 거부권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를 해산할 수는 없고 국회에서 만들어 오는 법률을 거부할 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 애매하게 된 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보름도 남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거부권까지 행사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다가 지금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 여론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치가 국민의 여론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지금 검수완박 법안을 놓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입장을 바꾸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을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윤석열 당선인의 생각은 50% 이상이 지금 이걸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의 여론이. 20%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찬성과 반대가.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물론 윤석열 당선인은 직접적으로는 관여하지 않는다. 주문하지 않는다. 개입하지 않는다. 물론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윤석열 당선인이 이 부분을 외면하고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국회에 맡겨둘 수만 말 그대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찬성과 반대의 여론 차이가 20% 가까이 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압도적인 여론 차이가 나는데 민주당이 이걸 밀어붙인다. 국회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밀어붙인다.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정말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그 다음 무게감 있게 차기 대통령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것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뭐 법률적으로 다 법률 전문가니까 또 정치적으로도 이건 말이 되지를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검수완박 법안은 이미 국회를 통과해서 효력을 발휘를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 할 수 있는 방법은 국민 투표에 붙이는 방법밖에는 없다. 이 법안을 막기 위해서는. 물론 시간을 갖고 세부적으로 이제 국회에서의 뭐 투쟁 또는 대통령으로서의 여러 가지 추가 입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경찰과 공수처, 뭐 중수청이 될지 한국형 FBI가 될지 뭐 여러 가지 조안을 놓고 차곡차곡 무력화시켜 갈 수 있는 방법은 있겠지만 그 부작용이 너무나 심각하다는 겁니다. 당장 공백이 생긴다는 것 아닙니까? 그 수사에. 그래서 국민투표를 제한하는 방법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전에 국민투표안을 먼저 거론을 했습니다. 어느 쪽을 먼저 하는 것이 좋으냐? 문재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투표를 하겠다. 이걸 장제원 실장이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결정했다라가 아닙니다. 윤석열 당선인에게 이렇게 보고하겠다. 이렇게 건의하겠다. 추진하자라고 건의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투표를 추진할 것인지 또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지켜볼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사 표시를 할 것인지 또 다른 여러 가지 가능성 전체를 놓고 국민투표권도 하나의 유력한 방안으로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첫째, 이렇게 국민투표 주장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 국민투표를 해본 적은 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현실성이 굉장히 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정말 뭐 또 선거 못지않게 대통령 선거 못지않게 나라가 또 둘로 쪼개지는 엄청난 일을 겪는 것 아닙니까? 물론 6월 1일 지방선거와 같이 하면 큰 혼란도 줄일 수 있고 비용도 줄일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굉장히 큰 일이다. 현실성이 없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고 문재인 대통령에 굉장한 압박을 줄 수가 있다. 특히 민주당 국회에 엄청난 압박으로 갈 수가 있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가 이렇게 헌법 체계를 무너뜨리고 위헌을 밥 먹듯이 하게 된다면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결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이 지금 믿고 있는 부분은 국민입니다. 국민 여론입니다. 결국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막가게 될 것이다. 결국 지금 막가고 있는 겁니다. 판세를 이제 어떻게 볼 거냐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전략 전술을 짜는 건데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다. 문재인과 민주당이. 그렇다면 지금 뭐 협치나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강력한 방법으로 대항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결론으로 국민투표안을 내놓은 겁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거부권을 행사하든지 아니면 국민투표를 해서 뒤집어 버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결단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마지막에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지금 민주당에서 특히 윤호중이가 그 취임식,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식, 대통령 취임식 있고 난 다음에 청와대 영빈관에서 외국 손님들, 외국 정상이나 축하 사절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 외국 손님들 한 200명 되는 것을 만찬을 해야 하는데 그 신라 호텔에서 하기로 한 것. 이 부분을 가지고 뭐 진시황이 취임식을 하느냐, 무슨 황제 취임식을 하느냐 이렇게 시비를 거는데 지금 박주선 그 준비위원장도 그렇고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좀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좀 비상식적이다. 이건 대단한 결례다. 국민에 대한 결례다. 그런데 대응이 조금 안 되는 부분인데 대응을 타이밍 있게 잘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호텔에 가보시면 호텔에 장소를 빌린다라고 해서 뭐 장소 대여비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식사하는 거 식사비거든요. 그 식사를 해주는 조건으로 호텔이 대여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주로 영빈관이. 그 식사비 속에 이제 장소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크게 차이가 안 난다라는 겁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200명 외국 사절 정상들에 대한 만찬을 해도 똑같이 신라호텔 같은 호텔에서 음식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이 음식 값이나 신라호텔에서 하는 음식 값이나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50만 원 차이 난다라는 겁니다. 지금 영업 행태가 그런 식이죠. 그래서 지금 청와대를 5월 10일부터 개방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사람들이 이제 국민들이 많이 보러 오실 텐데
다시 나가라 이렇게 하는 것은 경우에도 맞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대통령이나 귀빈에 대한 경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신라호텔로 한다. 돈은 50만 원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외국 사절이나 외국 정상들이 왔는데 포장마차에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만찬을. 이걸 문제 삼으면 이걸 지금 각종 언론에서 민주당에서 교묘하게 가짜뉴스, 허위뉴스로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취임식 비용이 예산이 33억 원이 드는데 호화하고 있다. 30억 원, 10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할 때도 30억 원 들었고요. 지금 계속 그 정도 들고 있다라는 것이고, 만찬을 청와대에서 하느냐 신라호텔에서 하느냐 그 차이는 5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 이 33억 원의 예산은 전체가 다 취임식에 쓰이는 부분이고 이 만찬하고는 크게 관계되는 부분이 아니다. 그럼에도 꼭 만찬 때문에 33억 원이 더 드는 것처럼 이렇게 또 가짜 뉴스를 쏟아놓고 있습니다. 이미 좀 타이밍을 놓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뭐 민주당은 어차피 지금 가짜 뉴스를 통해서 무슨 짓이든 한다 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프레임이라도 씌우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나,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하나 50만 원 차이 난다. 그 50만 원 때문에 청와대를 보러 들어오신 많은 국민들을 다시 나가라고 해야 되느냐? 그 경호상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을 다 감당을 하고 청와대에서 꼭 해야 하느냐? 50만 원 때문에. 민주당이 계속 이런 것 가지고 시비를 걸면 오히려 더 국민들로부터 짜증, 역풍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